제로 조직.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는 이게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독일 헌법은 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성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이게 타스텐. 근데 안타스텐. 안타스텐 부드럽게 걸리는 건데 거기도 부드럽게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안타스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규범 통제 기관으로의 권위. 아까 이제 거짓말 얘기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이게 상식이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난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규범화한다는 게 뭐야? 거짓말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그것이 규범이야. 이해하시겠죠? 상식과 규범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데 상식이 규범화된다는 것은 그 상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고 쌩 달려. 그래도 사고가 안 날 수 있어. 거짓말해도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규범통제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그랬을 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기관인 거예요. 물론 법원도 어느 정도는 규범통제가 일어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최후의 규범통제기관, 최상의 규범통제기관은 헌법재판소. 헌법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법원에서는 못하느냐? 법원에서는 법률가들로 모여 있어서 법률가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의 중간지대에 있는 기관이에요. 사법적 판단을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그거예요. 인쪽 법원은 완벽히 사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죠.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의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독일이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임용 방식을 대전환해야 된다. 대법원장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씩 해서 9명으로 정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도 조금 더 늘리고 지금 9명인데 12명으로 늘리든지 해서 임용 방식을 국회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만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거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죠. 물론.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국무위에서 한다고 해도 그거는 뽑힌 사람들이 아니야.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완전히 희석됩니다. 그러니까 국회만이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합법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뽑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뽑느냐? 예를 들어서 12명을 교섭단체 12명을 교섭단체 의원 수 비례로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 합법적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재판소원도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된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헌법과 헌법재판소 보호를 위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헌법보호청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헌법보호청의 역할과 규모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는 헌법 보호청이라는 게 없어요. 헌법을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탐지해서 경찰과 소통합니다. 극단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 특히 네오나치가 아직도 독일에 활동합니다. 이런 활동을 감시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활동을 방치합니다. 대통령실에 미국에 완벽하게 도청됐고 다 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그 동맹이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1도 없는 놈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이속만 챙기는 놈이. 저게 다시 풀려난다면 한국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거죠. 외국 정보기관이 국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고 저 김건희하고 주고받는 얘기 미국 정보 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독일의 메르켈이 전화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났죠. 스노든한테서 들통이 나가지고 그 메르켈이 오바마한테 그 좀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메르켈 그러냐고 그건 내가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스노든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오바마에게 다 보고됐음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오바마가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한번 독일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협력해서 반헌법적 범죄를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보호청에 몇 명인가 내가 한 5, 6천 명 된다고 내가 어디서 옛날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5, 6천 명인가 했더니 연방헌법보호청만 지금 4,414명입니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주 헌법보호청 7개 주만 제가 찾았는데 제일 큰 주가 바이에른 주인데 바이에른 주가 575명. 이게 주 헌법보호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주 헌법보호청은 다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구속시켜 놓고 처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보 기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내 정보인데 그것도 그 헌법을 위협하는 자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 특히 독일에는 아직도 반유대주의자들이 있고 극단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극우가 아주 위험한데 그런 애들을 그 감시하고 늘 추적합니다. 근데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언론에 난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너희들 헌법보호청에서 우리가 국세로 이 세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고 너희들이 몇 명이 거기서 일하는데 임마 그걸 놓쳐 이래가지고 엄청 이 헌법보호청이 혼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한 6천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6천 명이 월등히 넘습니다. 지금 7개만 했는데 독일이 큰 주 16개 주거든요. 7개 주만 샘플로 제가 큰 주와 아주 작은 도시 국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75명 바이에른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자를란트는 조그만 이 도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60명이 있습니다. 헌법보호청 그 정보원들이.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 윤석열이 파면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숫자를 뽑으면서 본 것은 2010년 이후에 급속도로 이 인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저는 그냥 5천 명 내외가 아닐까 이랬는데 6천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 강의 준비한 거를 1시간 내에 끝내지 못했지만 1시간 2분이 넘었습니다. 자, 소리가 좀 잘 안 들립니까? 네. 소리가 조금 약하다고 말씀하셔서. 네, 제가 가까이 대고 하면 되는데. 자, 다음 월요일인데, 윤석열 파면이 월요일 날 되면 이 강의를 하겠으면 또라이 제로 조직, 건전한 조직 문화의 핵심이 뭔가. 이 또라이가 나와서 이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국가를
퇴보시킨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